네, 안녕하십니까. 노창입니다. 오늘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찾아뵙게 돼서 좀 아쉽긴 하지만요. 성수, 연남, 압구정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실제 골목을 투어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로 5가지에서 6가지 정도를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극적으로 이 성수동, 연남동, 압구정동에 있는 매물들이 얼마에 나와 있는데 얼마에 살 수 있다, 이런 내용보다는 저희가 어떤 중소 빌딩에 대한 거래 트렌드, 그리고 왜 사람들은 꼬마 빌딩을 거래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각 지역의 특색, 그리고 저희가 빌딩을 매입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입할 때 주의해야 될 점, 구입을 한 이후에 어떻게 가치를 증진시킬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포인트를 맞춰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꼬마 빌딩이라는 그 정의는 지금 내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보통 연면적이 몇 평 이하면 꼬마 빌딩이다, 뭐 얼마가 넘어가면 대형 빌딩이다, 이런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저희가 3층에서 7층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는 빌딩 중에서 20억에서 50억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들을 실수요자들이 많이 찾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꼬마 빌딩을 찾는 분들도 20억, 50억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많이들 부동산을 매입을 고려하시죠. 아무래도 이제 강남권은 부동산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높다 보니까 강남권에서는 꼬꼬마 빌딩이다, 이런 신조어까지 생겨서 개인들의 투자 열기도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왜 꼬마 빌딩을 주목하는가,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본다고 하면요. 상대적으로 저희가 오늘 재테크 박람회에서 주택의 내용을 다룬 다른 강사님들의 강의도 많이 있었는데요. 아파트 가격이 단시일 내에 많이 폭등을 했죠. 모든 지역이 고루 올랐지만 특히 특정 지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가격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의 집값이, 저희가 생각하는 빌딩 값이 아니라 집값이 꼬마 빌딩을 살 수 있는 금액에 근접하게 된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내가 주택을 가지고 어떤 거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주 위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처럼 빌딩주가 한번 돼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특히 작년부터 올해까지 많은 관심을 보이시고 계신 겁니다. 거래 현황을 3년 정도 저희가 지켜보면요, 2018년에서 2020년까지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매년 200억 이하의 빌딩들이 서울 시내에서 1,500건 정도가 거래가 됐고요. 매매 가격이 좀 오른 탓도 있겠지만 2020년에는 10조가 넘는 거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빌딩을 매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강남 지역을 선호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1년 정도 거래가 된 사례를 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요, 꼭 강남구 지역이 아니라 서울 전역으로 골고루 매매가 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강남권을 선호하다 보니까 좋은 매물들이 많이 희소성을 띠게 됐고요. 그 희소성의 의미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 어떤 수익률적인 측면이라든지 향후에 자산 가치가 증진돼서 매매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좋은 매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 강남 지역에 있는 것들이 수익률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좋은 매물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매수자들은 강남 지역을 선호하는가? 그건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안전성, 이런 거를 추구하시는 그런 성격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매도자보다도 매수자가 절대적으로 많은 게 꼬마 빌딩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강남 지역은 주택이라 하더라도 고가를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매각을 하고 빌딩을 살 수 있는, 또 만약에 강남 지역을 벗어나서 빌딩을 산다고 하면 제법 규모가 큰 빌딩들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퇴직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자녀 교육이나 뭐 다른 것 때문에 강남에 안 살아도 되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의 꼬마 빌딩을 많이 검토하고 계신 겁니다. 특히 여기 제가 세금 이슈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됐다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실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빌딩도 실거래가가 다 공개가 되어 있지만 아파트는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매매가의 8, 90%에 육박하게 책정돼 있기 때문에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불가피하게 다 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공시지가가 아파트만큼 실거래가에 100% 육박 100% 육박하게 반영돼 있지 않다. 거의 5, 60% 정도에 반영된 지역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거래했을 때 어떤 세금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장점이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꼬마 빌딩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들이 많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중개업소라든지 부동산 컨설팅 회사의 어떤 에이전트의 능력을 넘어서는 개인들의 막강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매물을 찾아서 다니는 그런 개인들이 많이 늘어난 그런 상황이고요. 이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IT와 결합해서 부동산도 이제 최첨단 산업을 걷는 어떤 하이테크 산업에 진입했기 때문에 그런 IT를 활용한 프로테크의 정보들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도 오늘 저희 강의에서 같이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거래 금액별로 봤을 때 크게 네 구간으로 나눠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통 2019년까지는 50억 이하의 부동산들이 많이 거래가 됐었다고 하면요, 지금 2020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50억 이상의 물건들에 대한 거래가 좀 활발하고요. 지수 차이로 봤을 때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거래 금액으로 봤을 때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특히 개인 같은 경우에도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200억 이상의 부동산을 투자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10억대의 매물이 급감했다,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거래가 2019년, 18년에 많이 됐기 때문에 10억대의 매물이 급감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강남 지역의 전체적인 평균 아파트 매매 시세가 10억이 넘는 것을 반영한다고 하면 강남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꼬마 빌딩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는 어떤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될까요? 크게 저희가 부동산을 투자를 할 때 네 가지의 포인트를 부합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상권인데요. 이 상권은 그냥 단순히 어디 상권이 좋다, 압구정동 상권이 좋다, 강남역 상권이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 해당 상권에서 내가 또 얼마나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반대로 내가 어떤 사람들이 선호하는 상권의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해당 지역에서 입지가 좋아서 좋은 임차인을 모집할 수 있고 나중에 자산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교통 환경은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로 저희가 숲세권이냐. 최근 들어서는 이 숲세권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꼬마 빌딩에 투자를 하면서 이 자연환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들은 좀 생경할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숲세권이라고 한다면 한강이나 서울숲이 가까이에 있느냐, 단순히 그런 공원이 옆에 있느냐, 이런 뜻도 될 수 있겠지만 꼬마 빌딩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건물의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겠느냐, 나중에 되팔 때 비싸게 팔 수 있겠느냐, 또 하나는 임차인들이 어떻게 만족하고 이 건물을 오래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꼬마 빌딩도 저희가 자세히 분석을 하다 보면 옥상에 조경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로비, 그리고 주차장, 이런 곳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입주자들이 좀 편하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들을 얼마든지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내 건물에 갖췄다, 그러면 그것도 어떤 또 하나의 의미에서 숲세권을 확보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랜드마크가 주변에 있느냐. 랜드마크가 주변에 있다고 하면 그 랜드마크 덕분에 무슨 효과, 예를 들어서 용산의 아모레 효과로 한강로 2가가 굉장한 지가 상승을 보이고 지역이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요. 그런 랜드마크가 주변에 있느냐, 이런 것은 나의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리드할 수 있는 것들이 옆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의미로는 그럼 과연 내가 매입하려고 하는 부동산, 내가 가지고 있는 꼬마 빌딩이 그 자체가 랜드마크는 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이제 고민을 저희가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실제로 랜드마크라고 한다면 크다고 해서 랜드마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내 건물에 이 부동산
임차인으로서 표현할 수도 있는 어떤 컨텐츠, 세상 트렌드에 맞는 업종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해서 그 건물 1층에 뭐가 있다, 그 건물이 어떻게 변화됐다, 어떻게 리모델링이 됐다, 이런 다양한 화제들을 일으켜서 내 건물 자체가 그 지역에서 랜드마크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개인 빌딩의 브랜딩도 이제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런 네 가지에 부합되는 최적의 부동산을 어디서 구입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그건 과거로 생각을 한다면 발품을 많이 팔아서 지역에 있는 부동산 업체들을 많이 방문하고 많은 매물들을 답사하면 그 중에서 내가 좋은 물건을 찾을 수가 있는 그런 시기가 있었죠. 지금도 큰 틀에서는 그게 변화한 건 아니지만 무작정 많이 다닌다고 해서 좋은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보전이고 이제는 정보를 어디서든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어디서 그럼 요즘 부동산의 정보들은 많이 흘러다니나, 이거를 저희가 봤을 때 IT 기술과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최근에 제가 만난 건물주 중에서 나이가 좀 있으신 연세가 계신 분들이 부동산 정보와 관련돼 가지고 본인의 매매 가격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겠나, 뭐 이런 거를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실제 이제 부동산 매매 가격이나 거래 사례 등은 비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공공 데이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 많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체는 중개를 활성화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요. 감정평가사나 건축사 이런 분들도 본인들의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해서 그 정보를 자기에 맞게 커스터마이즈해서 고객들에게 내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보이는 화면은 부동산 중개업체를 기반으로 해서 부동산 플래닛이라는 회사가 매매 사례를 역삼동 위주로 정리를 해놓은 것을 제가 캡처한 겁니다. 실제 보통 대부분의 부동산 IT 어플리케이션들은 이런 지도 기반을 가지고 있죠. 지도상에서 거래됐던 실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업체들은 미래 가격을 예측하기도 하고 나와 있는 다른 매물에 대한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저희가 개인으로서 투자자로서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변별력입니다. 어떤 것이 진실인지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여러 임장 활동하기 전에 이런 사전 활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가 성수동, 연남동, 압구정동이다 보니까 이런 각각의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각 지역별로 제가 데이터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성수동의 사례는 이제 밸류맵이라는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뚝섬 지역부터 성수까지 길게 성수동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각 이면의 주택, 공장 그리고 빌딩들이 2020년에 얼마의 가격에 거래가 되어 있는지 대한민국 누구나 검색을 하면 다 알 수 있는 시장이 됐고요. 특히 이 어플리케이션에 보시면 거래됐던 사례 외에 현재 나와 있는 성수동의 매매 물건들도 같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스마트폰은 누구나 다 가지고 다니는데 요즘 전화기를 전화기라고 부르지 않고 다 스마트폰이라고 부르잖아요.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상당한 정보를 전문가 이상으로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남동의 사례인데요. 지도상에 서울시 지도상에 이 빨간색과 뭐 풍선 모양의 그 지도 표시들이 있는데요. 이건 이 해당 업체에서 전속으로 받은 매물들을 전부 표시해 놓은 상황입니다. 실제 2020년 8월달에 대한민국의 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허위 매물을 단속하기 시작했고요. 실제 네이버라든지 이런 곳에서 물건을 검색해 보시면 심증적으로 똑같은 물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부동산 중개업체에서 약간 다른 약간의 오차가 있는 가격으로 굉장히 많은 물건들을 올려놓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는 이제 전속이나 건물주가 내가 당신에게 의뢰했다는 확인된 매물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고객 입장에서는 허위 매물 없이 제대로 된 물건을 답사하고 실제 구매할 수 있는 안정성이 확보됐기 때문에 실제 이런 어플리케이션에서 물건을 검색하셔서 나오는 물건들은 실제 거래가 가능한 물건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압구정동 사례입니다. 여기 어플리케이션의 특이점 하나를 보신다면 똑같이 지도 기반인데 디스코라는 업체고요. 저희가 보통 부동산을 거래하다 보면 답사하기 전에 아니면 거래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이라든지 건축물 대장,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같은 부동산의 자산 가치를 공부로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저희가 다 떼서 그 발급받아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실제 이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매매 거래 사례가 나와 있는 거는 다른 어플리케이션과 비슷한 유사점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공부들을 미리 이 업체에서 다 발급을 받아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따로 발급받지 않고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장점이 또 하나 있다고 하면 제가 검색한 압구정동 몇 번지 무슨 빌딩, 그 빌딩 주변에서 일어났던 다른 거래 사례까지 같이 보여주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이런 사전에 어떤 지역 부동산을 방문해서 물건을 답사하거나 그 부동산 거래를 일으키기 전에 실제 해당 물건이 제대로 된 가격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남한테 이제 속는다고 표현을 하면은 좀 어폐가 있지만 내가 확실하게 그 부동산의 가치를 알고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이건 이제 건축사가 기반으로 해서 만든 건데요. 사실 꼬마 빌딩을 구입하시면서 일일이 수백만 원의 돈을 들여서 가설계를 뜬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셔서 지번을 입력하시면 해당 지번의 부동산을 신축했을 때 어느 정도의 건축비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부동산을 투어하시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말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한 어플들이 여러분들 손에 들고 다니시는 스마트폰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세 개 지역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성수동, 연남동, 압구정동은 다 주거와 상업이 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고요. 저희 같은 이제 부동산을 거래하는 회사에 빌딩을 매수하시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어느 지역을 선호하시고 구입하시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압구정동, 청담동, 성수동, 연남동, 연희동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자들이 희망하는 지역들이다. 그리고 당연히 희망하는 이유는 상승 여력이 아직도 충분히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이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아파트나 주거에 투자하기 힘든 상황이라 이런 꼬마 빌딩 중에 이런 지역에 있는 물건들을 구입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부동산 업체들에 많이 문의를 하고 계시고요. 심지어는 그래서 부동산 업체들 중에서는 광고를 일부 중단하고 있는 업체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수자가 지금 더 많기 때문에 접수된 그 매수자들을 진행하기에도 바쁘다는 그런 업체들도 확인되는 거죠. 그리고 소액 투자와 고액 투자가 모두 가능한 지역인데 특이점은 당연히 절대값 총액이 높은 꼬마 빌딩들은 평당 단가가 높은 편이고요. 성수동의 예를 봤을 때 성수동에서 가장 거래가 활발했던 성수역 이면의 연무장길을 사례로 본다면요. 보통 현재 지금 2020년에 9천만 원대에서 1억에 호가하는 매매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수가 40평, 50평짜리가 아니라 400평, 500평짜리의 부동산으로 같은 지역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평당 가격이 그거보다 상당히 좀 낮은 금액에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고액 투자가 가능하신 분들에게는 이 지역에서 좀 낮은 단가로 유리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수, 연남이나 압구정 지역에도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성수동 지도인데요. 성수동을 크게 4개 지역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뚝섬역과 성수역. 뚝섬역은 이제 카페 골목이라고 해서 리테일들이 가장 먼저 들어오기 시작했고, 성수역은 지금 기존의 구두를 만드는 가내 수공업이라든지 자동차 공업사, 그리고 일부 약간 중공업들이 섞여 있는 지역인데 그 사이사이에 재미있게 핫플레이스들이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하고 있는 사람과 놀러 온 사람들이 섞여 있는 좀 재미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고요. 가장 오른편에 있는 화양사거리, 그 화양사거리 쪽에 안암반도체 엠코가 송도로 이전을 하면서 대규모 지식산업센터가 생기고
이제는 먹고 마시기 위해서 놀러 오는 성수동이 아니라 평상시에 일하는 동네로 이 성수동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더 많은 리테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고요. 한강변에 있는 가장 넓은 지역은 성수개발 촉진지구입니다. 이 성수개발 촉진지구는 크게 4개 블록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뒤에 성수동에서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파트로 다 변화가 있을 지역이라서 지금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이 노후도가 심하고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앞으로 향후 한 10년 정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사이에 밀집해서 지금 신축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 아파트 신축이 다 완성이 됐을 때 그 분들이 먹고 놀고 즐기고 이런 공간들이 그 단지 내 상가도 이용하겠지만 바로 길만 건너면 성수동 연무장길이나 뚝섬역을 억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연남동은 제가 중간에 녹색으로 길게 표시를 했는데요. 경의선이 다녔던 철길 부지, 과거에는 기찻길이라서 시끄러웠던 길인데 기찻길이 없어지면서 그 양쪽에 있었던 그 노후 주택들이 다 근린 생활로 바뀌면서 용도 전환이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러서 지금 거의 집으로 살고 있는 집들이 없다시피 하는데요. 실제 연희동과 홍대, 합정동, 망원동, 상수동처럼 연남동을 둘러싸고 있는 곳들이 이미 다 핫플레이스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곳들이고 중간에 가교육할로 연남동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다 교차해서 이 지역에 놀러 오는 지역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구조상 철길이었다 보니까 길게 라인으로 형성돼 있어서 지금 코로나 시대 같은 이런 곳에 사람들은 많이 오지만 어떤 광장 형태로 밀집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산책을 한다든지 라인으로서 어떤 그 지역을 즐기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에도 지금 매출이 유지되고 있는 상권으로 파악됩니다. 지금 연남동의 중간에 있는 그 길게 뻗은 두 줄이 원래 철길이었고요. 말 그대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남동은 연희동의 남쪽이라고 해서 연남동인데 과거에는 연희동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지만 지금은 연희동의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어떤 핫플레이스를 누군가 오픈하려고 했을 때 선호하는 지역은 연희동보다 연남동이 더 선호하는 지역으로 바뀐 겁니다. 압구정동은 말 그대로 전통적인 부촌이죠. 국내에서 최초의 아파트 단지라고 할 수 있는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있는 지역이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특색이 있다고 하면 꼬마 빌딩을 찾는 분들이 압구정동이나 신사동, 청담동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의 빌딩을 기존에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어지간해서는 매물로 내놓지 않는 그런 시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매물이 귀하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좀 높은 가격에 나온 매물들도 거래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크게 압구정동은 지도에서 보시면 신구초등학교가 있는 가로수길 그리고 도산공원이 있는 지역을 들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도산공원과 인접한 로데오 길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었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면서 그 지역의 임대 가격이 굉장히 높아서 상당한 공시를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건물주들의 모임도 생기고 지금 인테리어 공사를 한 그 가게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될 거를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신구 초등학교가 있는 가로수길은 대로변이 상당히 공실이 오래 지속이 됐었는데 배후에 있는 세로수길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굉장히 아직 활성화가 돼 있어서 그 대로변에 비싼 임대료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팝업 매장을 계속 내는 그런 다시 살아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 세 개 지역 위에는 또 어떤 곳을 주목할 수 있을까요? 서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골고루 많이 거래는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부동산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향후에 내가 투자한 것들이 어떤 기회 비용으로 돌아왔을 때 좀 높은 지가 상승이라든지 매각 차익이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광받고 있는 지역을 아까 저희가 소개드린 세 개 지역 외에 말씀을 드린다면 아모레 효과가 있는 한강로 2가 그리고 용산역 바로 옆에 있는 한강로 3가를 들 수 있습니다. 올 5월 달 정도에 발표가 됐는데요. 원래
용산역 그 뒤에 철길 부분은 철도 정비 차량 기지로서 실제 국제 업무 단지를 지으려고 했었다가 지금 약 그 중단됐던 지역이죠. 그 지역을 대규모 8,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로 개발을 하려고 하기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그 배후에서 어떤 상업 시설로서 소화할 수 있는 블럭이 한강로 3가 딱 그 한 블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 있는 부동산 투자자분들이 아직 그 아파트 공사가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많이 가는 지역이고요. 구상권으로 좀 과거에 명성이 있었던 천호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후가 많이 됐는데 그 노후 주택들이 아파트로 재개발되고 있어서 한번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리고 구이동의 우체국 부지, 그리고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내고 있는 지역으로 불광동, 연신내가 각광받고 있어서 실제 부동산을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그 지역을 같이 검토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부동산을 이런 정보를 통해 가지고 매입을 하고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받고 보유하다 매각하고 이런 것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 그럼 부동산을 매입하면 그걸로 저희는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을 구입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죠. 어떻게 하면 가치를 증진시킬 것인가? 그냥 오래 보유했다고 해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실제 부동산을 구입하는 전후에 어떤 것을 저희가 체크해야 되는가? 그 체크 포인트 5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입을 하실 때부터 이 꼬마 빌딩들은 대형 건물과 달라서 하자가 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지만 꼬마 빌딩 특성상 새 건물보다는 좀 노후된 건물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하셨을 때 물리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그 하자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저희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입하시다 보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라는 법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서류를 사인하시게 됩니다. 실제 선진국에서는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그 물건에 하자가 있는지를 중개업소에서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인스펙터라고 하는 실제 하자를 체크하는 물리적 실사 전문가에게 맡겨서 리스트를 만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가 꼬마 빌딩이라고 하더라도 금액이 50억에서 많게는 100억을 호가하는 그런 꼬마 빌딩들이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비용이 들 수는 있겠지만 전문 업체에 의뢰하셔가지고 내가 살려고 하는 부동산에 물리적으로 하자가 없는지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이것도 협상이기 때문에 단순히 살려고 하는 사람이 비싸니까 깎아달라 이런 것들은 설득력이 없잖아요. 또 매도자도 자기가 팔려고 하는 그 호가를 흔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전문 업체를 통해서 새로운 매수자가 건물을 매수했을 때 어떤 하자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을 깎아달라고 요구하고 할인을 요청했을 때는 설득력을 상당히 가질 수 있는 거죠. 실제 대형 건물들은 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가격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근생으로 개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주택을 구입해야 된다는 그런 포인트가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절세 방안이죠.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을 때 리모델링 계획,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통해서 임차인이 교체된다고 했을 때 그 임차인을 얼마나 우량 임차인, 이 지역에서 내 건물을 빛내줄 수 있는 임차인으로 유치할 수 있겠는가, 그 임차인의 성향에 맞춰서 5번째에 있는 임차인의 관점으로 생각하면서 리모델링을 계획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임대 수입만 많이 나오면 됐었지만 이제는 많은 고민을 건물주들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건물주가 된다는 거는 생각보다 그냥 소유한다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고민이 필요한 건데요. 그 중에 이제 자산 가치, 저희가 이제 PM의 관점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산 관리 관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 건물의 가치를 증진시키겠는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을 것인가? 그리고 건물의 어떤 안전과 관련된 하자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입주 서비스. 보통 입주 서비스라고 하면 건물주들께서 그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대형 건물에 가보시면 그 대형 건물에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가지고 적용한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건데요. 작은 건물들도 이제 임차인들의 눈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눈높이에 맞춰서 입주 서비스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자산관리 개념이고요. 돈만 생각하는 수익성이 아니라 안전성, 고객 서비스를 두루 다 갖춰야 된다. 이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임대업은 그냥 부동산 소유하는 그 단순 임대업이 아니라 전문업이다. 전문 부동산 서비스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올해 코로나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보유하시게 되시면 건물 안에 있는 사용자들이나 방문자들이 잘못하면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그러면 건물 자체가 폐쇄되고 굉장히 어려움에 겪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의 트렌드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들을 건물에 적용해야 되고요. 특히 이 3번에 제가 적어놓은 임대업도 소프트웨어 시대다. 이런 부분은 이제 장치 산업이 아니라 입주자들 중에 컨텐츠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곳들을 적용하고 내 건물의 어떤 서비스 품질을 높여서 하드웨어 사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는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 믹스돼서 나의 부동산이 그 지역에서 랜드마크로서 포지셔닝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코로나나 이런 방역을 위한 준비 부분들인데요. 중소 빌딩들이 한계는 있습니다. 그 한계를 극복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은데요. 예방 수칙에 대한 설치라든지 출입 동선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임대료만 잘 받으면 되겠다는 그런 단순한 부동산 그 임대업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입주 서비스를 제공할 건지에 대한 임대인 관리, 시설 관리의 전문성, 안전성, 그리고 재무 관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건물이 하나의 상품이 되면서 그 상품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 나중에 매각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자산 가치로서 평가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리모델링을 한다면 관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자산 가치 증대가 목적이겠죠. 하지만 그냥 내 선에서 잘 꾸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 관점, 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인이 얼마나 만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관점에서 리모델링을 계획하셔가지고 실행하셔야 되고요. 이거 하나의 사례인데 그 역삼동에서 리모델링한 사례고요. 옆에 노후된 건물들의 용적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1층의 가게도 유지하고요. 그래서 거의 뒤에 개조된 사진을 보시면 과거 사진을 보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신축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건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재탄생하기 전에 시장 조사를 통해서 이 지역에 어떤 입주자의 선호가 있는가 이걸 조사를 했더니 1층에는 카페, 위에는 다 오피스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오피스 건물로 다 개조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축도 아까 계속 저희가 강조했던 그냥 신축하고 설계 뽑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사람들이 어떤 이 건물에서 이익과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신축 계획을 세우시면 준공된 이후에 공실 없이 바로 만실시킬 수 있는, 그래서 임대료가 바로 나올 수 있는 건물로 신축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양재동 사례인데요. 그냥 원룸을 지려고 했었던 그런 건물인데 위치가 일동제약 사거리로 위치가 좋은데 원룸 짓기엔 아까운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름모꼴로 조그맣게 짓는 것이 아니라 건물 토지 크기에 맞게 매스감 있게 건물을 만들고 실제 오피스 빌딩으로 설계를 했고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특이사항은 창문이 별로 없죠. 전망이 좋지 않은 곳은 가리고 중간중간에 용적률을 반영해서 테라스라든지 베란다를 만들어서 그곳을 조경화해서 입주자들에게 만족도를 높이려고 한 겁니다. 이건 이제 활성화 부분인데요. 이제 건물주들이 은행보다는 항상 불이 밝혀져 있는 건물을 선호한다. 그래서 카페를 선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트렌드란 말씀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트렌드는 그냥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뜨는 동네 이런 곳에서 어떤 벤치마킹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으시고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빌딩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핫한 정보를 SNS를 통해서도 확보하실 수가 있고요. 보실 때는 그냥 보시지 말고 이 우측에 있는 건물처럼 될 수 있다는 미래의 모습을 예측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호기심, 저 건물이 왜 저렇게 됐을까 하는 호기심을 잃지 말고 부동산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부동산에 대한
관심, 매매에 대한 욕심 내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창희 부사장님 감사드립니다. 성수 연남 압구 3개 지역 외에 또 주목할 지역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또 임대업을 하면서 어떤 사항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봐 주셨는데요. 유튜브로 들어온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좀 긴데요. 2가지 질문을 좀 합쳐서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강로 2, 3가는 이미 땅값, 빌딩값이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그 물건들을 보기 시작해도 될지, 뭐 용산 쪽에 미군 기지가 이전하고 나면 그 부지 활용도나 개발 계획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미군 부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택으로 많이 이전을 했지만 이제 향후에 완전히 다 이전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이 이제 공원화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공원화가 돼서 출입구가 생기는 그 인근 지역은 이미 많이 부동산 가격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지역이 좀 한정되는데 그 주변에 배후의 대단지 아파트라든지 인근의 동부이촌동 이런 곳들이 같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시설에 대한 니즈가 계속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무작정 오른 것들을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한강로 2가 3가를 좀 구분해서 그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강로 2가는 삼각지역까지 이어지면서 지금 2017년부터 상당히 손바꿈이 일어났고 시세가 많이 오른 상황이고요. 비슷한 가격대로 한강로 3가가 지금 거래가 되고 있지만 생각보다 손바꿈이 많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물건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 볼 만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2번째 질문도 간략하게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해외에서는 빌딩을 물리적으로 실사하는 인스펙터가 있다고 하셨는데 한국에는 없나요? 하셨습니다. 한국에도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그 인스펙터라는 표현보다 물리적 실사 업체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부동산의 시설 관리를 하는 회사나 아니면 자산 관리를 하는 회사의 한 개의 부서로 있기도 하고요. 특히 대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손바뀜 날 때 그런 하자 처리를 하기 위해서 대부분 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중소 빌딩들이 좀 많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생소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 검색창에서 물리실사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다양한 업체들을 만나실 수가 있고요. 비교 견적을 통해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2번째 질문. 네, 2번째 질문까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꼬마 빌딩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 전해주신 노창희 부사장님 강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